오늘 경제 관련 이슈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테슬라가 왜 비트코인을 샀는지, 왜 샀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15억 달러 예, 규모입니다. 그 규모도 네, 어마어마하고요. 1조 7천억 예. 정도고요. SE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애플도 뭐 달러, 현금성 자산이 상당하지 테슬라, 않습니까? 맞습니다. 테슬라 예, 같은 경우에도 예. 상당한데 이제 이 중에 한 7.8% 정도를 이제 비트코인을 구비를 예. 한 거거든요. 목적은 뭐냐? 향후 뭐 앞으로 뭐 그 기간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한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매매할 예. 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거스름돈도 줘야 되고 하니까 예. 당연히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차원이라고 일단 보고서에는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애플도 뭐 움직임이 있나요? 네, 그 이후에 오늘 예. 새벽 또 어제 나오는 외신을 보니까 이게 비단 테슬라만의 예. 일은 아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핸드폰이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뭐 다 세대를 초월하죠. 이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도 하고요. 음악도 예. 다운받기도 예. 하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 수단으로 달러라든가 기타 뭐 우리는 원화 이런 통화가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현재 애플은 이제 가동되는 게 15억 대라고 해요. 전 예. 세계 중에서. 예. 그 중에 한 1억 대나 2억 대 정도만 암호화폐를 쓴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중간에 뭐 달러로 바꾸고 이런 어떤 교환 수수료 예.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벌어들이는 돈도 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속속 이런 빅테크가 비단 뭐 단순히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산업하는 회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거래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예. 지금 뭐 비단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 이 가격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 기업들이 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 서두른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 뭐 다 파악은 해볼 예. 수는 없고요.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이 예. 되고 있어요. 본인이야 그 머스크나 테슬라 측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자동차 살 수 있겠다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당장 가능한 건 절대 네, 아니죠. 아니니까. 예. 그럼 왜 지금 이렇게 큰 예. 돈을 들여서 사들였을까? 첫 번째는 역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현금 가치 하락, 즉 종이돈의 가치 하락,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달러와의 추세적인 약세에 예. 대한 그러니까 소위 인플레이션이겠죠. 해칭 수단으로 예, 가지고 있다, 해칭을 한 건 것이 아닌가. 지금 하는 모습들이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 그 해지 차원에서 일부를 암호화폐로 뭐 현금성 자산은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많은데 네. 그 가치가 떨어질 게 예측되니까 이걸 암호화폐로 바꿔놨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가요? 그렇죠. 예, 아, 그런 예. 차원으로 분석이 되는 거고요. 예, 분석이 두 그렇게 발표는 안 했지만. 번째는 예. 특유의 브랜드 마케팅, 노이즈 예. 마케팅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라든가 테슬라 경우가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테슬라가 주목받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종의 혁명을 예.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 혁명을요? 맞습니다. 예. 현재는 중앙은행 체제에서 우리가 중앙은행들이 발권하는 거를 갖고 있고 뭐 그동안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행태를 보면 막 금리를 내렸다가 올렸다고 하면서 뭐 음모론의 예. 주장이긴 하지만 양턱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중앙은행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코인들은 중앙 당국에 없이 우리끼리 예. 소위 말하는 거래가 가능하고 우리들만의 즉 개인만의 세상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일종의 이것에 대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나선 것이고 예. 앞으로 전 세계 대중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될 경우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중앙은행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고 결국에 이런 화폐에 대한 파워가 대중에게로 돌아오는 예. 이거에 이상론 첫 발을 아닌가요, 내딛은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분석. 그게 한 세 가지 정도들의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그 큰 변동성 때문에 이게 투기적 자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지적도 하셨지만 자동차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고 판다. 이건 꽤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예. 사고 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 비트코인을 받았던 테슬라가
뭐 현금성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타격을 받겠죠. 예. 반대로 소비자가 일정 부분 비트코인을 주고 자동차를 샀어요, 테슬라를. 근데 예. 폭등을 해보면은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하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너무 크다, 아직까지는. 아직도 투기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걸 왜 이 테슬라는 베팅을 했을까에 예.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예. 분위기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재무부의, 그러니까 미국의 예. 재무부와 연준,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득권 쪽에서의 반응이 예. 앞으로는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화폐혁명을 위해서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네. 뭐 그 가능성 굉장히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은행들이 자기 어떤 국가적 재정의 통제성을 벗어나는 통화가 발생하면 맞습니다. 그럼 규제를 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언제든.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부담이 늘 있는 예. 것이고요. 특히 이건 규제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직도? 예. 특히 이제 이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한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자넷 옐런 신임 예. 재무장관입니다. 예. 전 연준 의장이었었고요. 비트코인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비밀, 그러니까 그림자 예. 거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하 거래 수단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때 당시 한 20%, 25%가 폭락을 했단 예.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걸 정반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 화폐로 나는 앞으로 거래할 거야 예. 하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뭐 화폐 혁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자넷 옐런을 저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다시 공은 이제 자넷 옐런한테로 오게 될 텐데 예.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데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 세계 국가가 말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그냥 놔둬선 어떤 중앙은행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보면 네. 어느 순간 죽일 수 있고 네. 또 규제를 대폭 강화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폭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고 네. 거꾸로 또 이 어떤 국가 체제 안에 이 암호화폐 이른바를 네. 수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선이 예.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는 낙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막 비트코인이 점점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막 개인도 많이 쓰고 현재 비트코인만큼 대중화되고 그나말로 화폐에 특히 뭐 근접한. 교환 가치라 근접한 예. 코인은 뭐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쓰게 될 경우에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속속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기네 통화와 교환을 하면서 예. 이 비트코인 체제를 전 세계의 하나의 공식적인 체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도권 라는 내에 것이 도입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예. 이제 긍정적이고요. 예. 비관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쓰고요. 예. 소위 말하는 전자지갑도 갖추게 되면서 굉장히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중국 혹은 미국도 연준 코인을 예. 뭐 이름이 어떻게 됐든 발행을 하면서 예. 그때 비로소 비트코인을 아, 물리쳐버리는 아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계속 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예. 초입은 어쨌든 비트코인을 더 쓰겠다라는 쪽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3의 길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냐면 그 국가별 그 디지털 화폐와 코인들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어떤 공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이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단계가 그럼 달러를 또 어디에 세워놔야 되느냐라는 예.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지 않은 미래라서 다 추정이겠지만 하여튼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군요. 그래서 예. 또 한 가지 전 주목하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 당초에 리브라라는 이제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쓰면서 페이스북 유저들 간의 거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 그때 당시 리브라는 뭐였냐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산, 기초 자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를 킵해놓고 마치 금본위제처럼요. 예. 놓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달러, 유로, 파운드 지금의 SDR처럼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당시의 재무부와 굉장히 아,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서 예. 결국 리브라에서 이름을 DM으로 바꾸고 예. 자산을 달러와 1대1. 1대1로. 예,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은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도 이 대세는 코인, 디지털 화폐로 가야 되는데 그때 기초 자산을 달러로 갖다 붙이면서 예. 어쨌든 기축통화의 파워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이제 페이스북이 발행하게 될 DM이라는 코인도 봐야 되겠고요. 예. 비트코인의 가격도 봐야 되겠고 앞서 잠깐 리포트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은 암호화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디지털 건 건 위안화를 아닙니다. 발행했죠? 디지털 위안화거든요. 예. 이제 그것을 전 국민에게 일단 한 200위안씩 나눠주면서 적은 돈이 아니네요. 예, 이제 써봐라. 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워낙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이 지하 경제가 크니까 예. 디지털 위안으로 바꾸면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개혁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지금 화폐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트렌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추정 가운데 어느 쪽 추정이 현실화될지는 정말 앞으로 한 10년이 화폐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격동기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른바 복비라 그러죠? 네. 반값 복비 이 얘기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부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집값이 비싸다. 고가 주택이다 하면 이제 9억이면은 상당히 높았죠. 고가였죠. 전세도 고가 전세다 하면 6억이면 상당히 비싼 전세였고요.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집값과 뭐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 정도는 고가 주택이 이제 아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중개소 요율, 이 중개료는 과거의 체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별로 도와주지도 않는데 부동산 중개소가 너무 많이 떼간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국토부가 이제 용역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 여름 6월, 7월에는 마지막 나와서 이 소위 말하는 중개 수수료율의 개편안, 바뀌는 안을 공식화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안이 가능한가요? 크게 네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제 1안, 2안, 3안, 4안인데요. 먼저 뭐 3안, 4안부터 말씀드리면은 4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임대를 전체 합쳐서 0.9에서 0.9, 0.3에서 0.9로 나눠가지고 당사자끼리 그 부동산 사장님이랑 매매자랑 임대자랑 협상에 의해서 그게 4안이고요. 3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모르지만 단일 요율이에요. 전체 가격대를 다 하나, 뭐 0.5면 0.5, 0.3면 0.3. 그러니까 3안, 4안은 일단 좀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고요. 1안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기준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6억 밑은 일단은 단일 요율 합니다. 0.5 단일 요율을 하고 6억부터는 이상부터는 촘촘히 쪼개지게 돼서 이제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 12억을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요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비싼 주택일수록 더 큰 부담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역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1안이고 2안 같은 경우에는 앞은 1안이랑 비슷한데 고가는 협의해라. 아예 시장에게 자율로 맡기자. 왜냐하면 20억, 30억 같은 집은 소위 말하는 중개업소의 뭐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1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안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6억 밑은 6억 미만은 0.5%로 고정이 가는 거고요. 6억에서 9억이 0.6, 그리고 9억에서 12억이 0.7 단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억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한다라는 좀 모호하니까 이 협의면서 협의도 아니고 뭐 0.7만 받을래요, 8만 받을래요 하는데 지금은 가격 구간을 정해놓고 다 고정 요율을 치는 거거든요. 하고 12억에서 18억은 0.4, 또 18억에서 24억은 0.3 이렇게 쭉 0.1까지 떨어지는 구조인데 만에 하나 10억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0.9% 이하에서 협의한다는데 0.9를 받았다고 하면 9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 바뀐 안으로 하게 되면 여기 150만 원 공제까지 있습니다. 치게 되면 약 55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한 30% 넘게 40% 가까이가 떨어지는 바뀐 안으로 한다면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1안과 2안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6월이나 7월 께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6월이나 7월. 그럼 실행은 언제 되나요? 바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시행령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